옛날 옛적 어느 시골 마을에 권철이라는 이름의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권철은 평범한 농부였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비법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에픽테토스의 내부와 외부의 구분, 이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모든 측면에 이 이론을 적용하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여름날, 권철은 마을 장터에 가던 길에 마을 입구에 있는 우체국과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의 농장에 중요한 우편물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체국 직원이 그에게 우편물이 늦어질 것이라는 예기치 못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권철의 마음속에 잠시 동안 실망감이 찾아왔지만 곧 에픽테토스의 이론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우편물이 언제 도착할지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걱정 대신 평온함을 선택했습니다. 얼마 후 권철이 자신의 농장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당나귀가 우리를 탈출해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찾아와 어떡하죠? 당나귀가 없으면 농사일이 어려워질 텐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권철은 잠시 고민했지만 곧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친구들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당나귀의 실종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지요. 대신 우리는 오늘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이어지는 며칠 동안 권철은 농장을 돌보면서 내면의 평온을 유지했고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들, 즉 땅을 돌보고 씨앗을 심으며 수확을 준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이웃 주민들에게 그동안 당나귀에 의존해온 부분을 제고하여 새로운 일처리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사라졌던 당나귀가 새끼 2마리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철씨, 당신의 당나귀가 돌아오다니 정말 행운이군요. 그러나 권철은 그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또한 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저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며 내일을 위해 준비해야겠습니다. 이렇게 권철은 에픽테토스의 내부와 외부의 구분 이론을 통해 매일의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도 평화롭고 담담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지혜를 배워갔고 이내 마을 전체가 이전보다 더욱 활기차 고긍정적인 분위기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권철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에피쿠로스의 철학에 심취한 철학자 아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피쿠로스였죠. 피쿠로스 아저씨는 항상 사람들에게 쾌락과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나마 마음의 평화를 얻곤 했죠. 어느 날 마을에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먹을 것과 즐길 거리가 넘쳐나는 축제였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모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쾌락이 넘쳐날 줄 알았던 축제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고 있었던 거죠.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피쿠로스 아저씨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이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커다란 솜사탕을 들고 있었지만 얼굴은 우울해 보였습니다. 피쿠로스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있나? 이렇게 달콤한 솜사탕을 들고 있으면서 말이네.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저기 저 더 큰 솜사탕을 못 사서 이렇게 작은 걸 샀어요. 남들이 다 큰 솜사탕을 들고 있는 걸 보니 제 것이 초라해 보여요. 피쿠로스 아저씨는 청년에게 에피쿠로스의 가르침을 들려주었습니다. 쾌락은 비교하지 않고 그 자체로 즐기는 것이란다. 이 솜사탕의 달콤함을 느끼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보게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진정한 쾌락은 멀어지는 법이지. 그 다음으로 아저씨가 만난 사람은 한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큰 댄스 대회에 나가기로 했지만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댄스를 사랑하는 자네가 왜 그렇게 근심에 차 있는가? 남성이 대답했습니다. 긴장돼서요. 만약 제가 실수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떨칠 수 있을까요? 피쿠로스 아저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쾌락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지. 자네가 무대 위에서 느끼는 그 짜릿함과 즐거움을 놓치지 않도록 해. 실수는 인간적이고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도 많단다. 두려움을 통제하고 그 순간을 즐겨보게나? 마지막으로 아저씨가 만난 이는 얼굴에 미소를 가득 품고 있는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작은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즐거워 보였죠. 아저씨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있나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단다. 더 바랄 것도 없어. 이 순간을 음미하며 즐길 뿐이지. 피쿠로스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거지요, 할머니? 쾌락은 복잡한 것이 아니란다. 우리가 가진 것을 자족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지. 그날 축제가 끝나갈 무렵 피쿠로스 아저씨의 가르침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갔습니다. 사람들은 매 순간을 즐기고 더 이상 남들과의 비교에 연연해하지 않으며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었죠. 에피쿠로스의 철학은 이렇게 다시 한번 그 가치를 빛낸 이야기가 되었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작은 마을의 광장에서 철학자
스피노자의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화창하고 하늘은 청명했으며 여러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그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습니다. 스피노자는 늘 그렇듯이 조용히 연단에 올랐고 사람들은 그에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스피노자는 그날 밤 신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과 자연을 동일시하는 자신의 관점을 설명하며 모든 사물과 현상이 신의 일부임을 강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에는 그가 설명하는 이론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고 여전히 의아한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스피노자, 당신 말대로라면 나무, 새, 그리고 이 돌멩이도 신의 일부인가요? 스피노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자연 속에 신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신의 표현이며 신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다 소년은 돌멩이를 손에 쥐고 말했습니다. 이 돌멩이도 그럼 저와 같은 가치를 가지는 건가요? 스피노자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가치의 척도는 다르지만 모든 존재는 신의 일부로서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돌멩이는 하나의 돌멩이로 완벽하며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스피노자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주변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단순한 나무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는 신의 일부분으로 다가왔고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 하나하나가 신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마을의 대장장이가 무쇠를 두드리며 다른 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스피노자가 말한 이론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 우리가 하는 모든 순간, 모든 일이 신의 일부라면 지금 이 무쇠를 두드리는 일도 신의 역군에 속하는 것이겠지. 어느새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 주변의 모든 것들에 신의 존재를 느끼며 좀 더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변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 그리고 자연 그 자체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신성한 음악 공연처럼 느껴졌고 모든 존재는 그 안에서 자신만의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스피노자가 전한 범 신론의 메시지는 사람들이 세상을 하나로 연결된 신의 거대한 몸체로 바라보게 만들었고 그들은 더 이상 분리된 개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스피노자의 철학은 단순한 이론을 넘어 마을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존 로크의 빈 서판 이론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신선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발한 이야기를 고안해낸 장난꾸러기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먼드였는데 그는 사람들에게 철학적 개념을 이해시키는 동시에 재미를 주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에드먼드는 도시의 한복판의 커다란 공터를 빌리고는 빈 서판에 바치라는 특별한 이벤트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 이벤트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로크의 이론을 몸소 체험하게 해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공터 한가운데에 진짜 커다란 하얀 서판을 세워두고 그 주변에는 다양한 색깔의 물감통과 붓, 그리고 스프레이 페인트를 준비해두었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서판에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으나 몇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맨손으로 시작할 것, 그리고 서판에 그리기 전에 자신이 보고 느낀 모든 것을 최대한 서판에 표현할 것. 이벤트 첫날, 에드먼드는 사람들에게 로크의 이론을 간단히 설명하며 우리의 마음은 태어날 때 이 서판처럼 빈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서판에 색을 더하고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라는 멘트를 던졌습니다. 참여자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게임과도 같으니 이벤트에 열정적으로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맨발로 공터를 뛰어다니며 흙과 잡초의 느낌을 서판의 그림으로 표현하려 했습니다. 어떤 어른은 아침에 우연히 봤던 노을의 아름다움을 붓으로 그려냈고 어떤 이는 동네 카페에서 마셨던 커피의 향을 색깔로 나타내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판은 점점 더 다채로운 그림들로 채워졌고 사람들은 서로의 그림을 보며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에드먼드가 놀란 점은 사람들은 처음에 빈 서판 앞에서 망설였지만 막상 붓을 들고 나니 각자의 경험과 감정을 끝없이 표현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빈 서판이 어떻게 사람마다 각기 다른 이야기로 채워질 수 있는지를 보면서 로크의 이론이 단순히 철학적 개념이 아닌 삶 그 자체의 이야기임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이벤트가 끝날 무렵 에드먼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보여주신 그림은 우리 삶의 작은 축소판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우리의 경험과 감정이 모여서 이렇게 멋진 작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매 순간 여러분의 빈 서판에 어떤 이야기를 그릴지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고 그날 이후로 도시에서는 에드먼드의 빈 서판의 밭 이벤트가 매년 열리게 되었습니다. 존 로크의 철학은 그렇게 에드먼드의 재미있는 이벤트를 통해 사람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전달되었고 철학의 매력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